74세인 제가 먹었던 약, 평생 믿었던 며느리의 손에서 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한 알이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억이 흐려지는 날들, 은행, 집, 통신까지 모두 며느리 명의로 바뀌고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인가? 아니면 누군가 날 속이고 있는 걸까? 그때 은행 인턴 신소미가 몰래 쪽지를 건넵니다. 이 약 절대 먹지 마세요. 신고했어요. 도망치세요. 순간 믿었던 가족 대신 낯선 눈빛만이 제 구원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사 결과 세연의 집에서 약물 조작 흔적과 과거, 범죄 기록까지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는 끝까지 착각이라 주장했지만 증거와 신고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제 마지막 믿음은 혈육이 아닌 신솜이었습니다. 몇 달 후 새벽 지하철 4호선 맞은편에서 책을 읽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장의 쪽지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진실과 회복의 이야기 전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나는 74, 이름은 이명자입니다. 젊을 땐 간호사였어요. 사람의 숨을 가까이에서 듣고 죽음도 많이 보았죠. 그때는 늘 바빴고 누군가를 돌보며 내 삶을 헌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누군가가 나를 돌봐야만 하루가 굴러가요. 시간이 참 무섭죠. 오늘도 약부터 챙깁니다. 작은 약봉지 위엔 날짜가 또박또박 적혀 있어요. 월요일 아침, 점심 후 복용. 그 글씨는 며느리 세연이가 쓴 겁니다. 약사인 세연이는 꼼꼼해요. 늘 조용하고 할 말만 하죠. 나는 잔에 보리차를 따라 약을 삼킵니다. 혀끝에 쓴맛이 남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오래 남아요. 예전엔 그냥 훌쩍 삼켰는데 이제는 목이 한참이나 걸립니다. 휴, 나이 들면 이게 제일 귀찮아. 혼잣말처럼 내뱉습니다. 약은 매일 챙겨 먹는데 몸은 점점 무겁습니다. 산책 나갈 때마다 계단이 더 높게 느껴져요. 예전엔 뛰어다녔는데 요즘은 한 칸 한 칸 오르내리며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편한 건 기억이에요. 내가 어제 뭘 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그런 게 자꾸 희미해져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겠지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내 이름이 적힌 통장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났을 땐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세연이가 그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요즘은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은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뭐랄까, 나를 돌보는 사람의 시선이라기보다 관리하는 사람의 눈 같았어요. 나는 그때부터 약을 먹을 때마다 멈칫합니다. 이게 정말 내 몸을 위한 약일까? 아니면 나를 느려지게 만드는 무언가일까?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미친 짓처럼 느껴져요. 며느리를 의심한다니 세상에 내가 왜 이러죠?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집이 참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런 게 유일한 친구였죠. 그래서 세연이가 찾아올 때마다 반가웠어요. 그 애는 냄새 좋은 빵을 사오고 커피를 내려주며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님, 이번 약은 좀 더 부드럽게 바꿨어요. 이게 요즘 좋은 약이에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믿어야지. 그럼요. 약사 말을 믿어야죠. 그녀는 그렇게 웃었어요. 그날 밤 약을 먹고 누웠는데 머리가 이상하게 어지러질했어요. 방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고 귀가 멍해졌어요. 아, 이제 정말 늙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에서 세연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약은 꼭 챙겨 드세요. 그 말이 자꾸 메아리처럼 반복됐습니다. 다음 날, 순간 내가 이불을 개었는지 안 개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이상했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간호사였어요. 정리정돈, 약 시간, 환자 기록. 그런 건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엉켜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나는 늘 같은 코스를 걷죠. 집 앞 공원, 작은 가게, 그리고 지하철 4호선. 지하철은 내게 일종의 쉼터 같아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창문 밖으로 스치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로 가고 있겠지. 근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자꾸 마음속에서 울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세연에게서 메시지가 와요. 어머님, 오늘은 어지럽진 않으셨어요? 조금 그런데 괜찮아. 그럼 다행이에요. 약은 꼭 챙겨 드셨죠? 응, 그럼. 너한테 배운 대로. 그녀는 늘 약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밤에 다시 약 봉지를 꺼내 들어 나는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번지는 쓴맛. 그리고 그 쓴맛이 내 몸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나는 뭔가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영자 씨. 이건 그냥 나이 때문이에요.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일까? 정말 그냥 나이 때문일까? 나는 무겁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늘 내게 말했죠. 영자야, 사람은 믿는 만큼 다치는 거야.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연이 다음 날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나아지셨어요? 응, 괜찮아. 어제 약 먹고 푹 잤어.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다음 주에 새 약으로 바꿀게요. 이번엔 더 좋을 거예요. 그녀의 손끝이 내 약 봉지를 정리할 때 나는 그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치 약이 아니라 비밀을 다루는 손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내 얼굴은 여전히 나였지만 눈동자 속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들어앉은 것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손끝이 떨렸어요. 약 봉지를 다시 보니 거기에 적힌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점심 후 복용. 이건 분명 내가 매일 봤던 글씨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글씨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요. 나는 약 봉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먹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세연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차가웠을까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지럼증이 밀려오고 무언가 내 머릿속을 눌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되뇌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날 새벽 창밖에서 첫 지하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네요. 나는 약 대신 차를 한 잔 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새벽 햇살이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내 얼굴에 닿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냥 내 마음이 너무 낯설어서였어요.
며칠째 이상했어요. 약을 먹어도 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더 멍하고 손끝이 자꾸 저렸어요. 그런데 세연이는 말했죠. 어머님,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약이 몸에 적응하는 중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늘 일정했어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딱 필요한 만큼의 온기. 그 온기가 참 애매하죠. 따뜻한 듯 하면서도 닿으면 차가운 느낌. 그날 아침 나는 식탁에 앉아 통장을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카드 결제 문자가 오지 않았거든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통장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딨는지 잊어버렸나?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세연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글쎄 통장이 안 보여서. 혹시 내가 봤니? 통장이요? 아, 저번에 은행 갈 때 어머님이 제 가방에 넣으셨잖아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녀는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면서도 또 묘하게 불안했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녀가 덧붙였죠. 내일 같이 은행 가요. 재발급도 받고 자동이체도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잘 아니까 내 말 믿어야지. 다음 날 우리는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안은 늘 그렇듯 조용하고 차가웠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세연이 내 팔을 꼭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창구에는 어린 직원이 있었어요. 명찰엔 신솜이라고 적혀 있었죠. 조금 긴장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는데 그 눈빛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세연이 바로 나섰어요. 어머님 통장을 분실하셔서 재발급 받으러 왔어요. 이쪽에 서류 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건넸어요. 나는 그 옆에서 멀뚱히 서 있었죠. 소미 씨가 서류를 넘기던 중 잠시 멈칫했어요. 눈동자가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봤어요. 어머님 맞으시죠? 성함이 이명자님이시죠? 네, 맞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화면을 다시 보는데 표정이 변했어요. 나는 그때 눈치챘습니다. 그 아이가 뭔가 이상한 걸 봤다는 걸요. 하지만 세연이 먼저 말을 끊었어요. 서류에 문제 있나요? 아, 아닙니다. 잠시만요. 소미 씨는 손끝으로 뭔가를 입력하더니 다시 내 쪽을 바라봤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펜을 꺼내더니 뭔가를 작게 썼어요. 나는 그게 보일 듯 말 듯 했죠. 그녀의 손바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그 짧은 글씨가 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어요.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줬어요. 그때 세연이 몸을 숙이며 웃었습니다. 인턴이죠? 처음이라 조금 서툴죠?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가족 일이라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갑시다.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머리 아파요. 나는 그대로 끌려 나왔어요. 몸이 움직였지만 마음은 거기 그대로 남은 기분이었어요. 소미 씨가 창구 너머로 나를 바라보는 걸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잊히질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세연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괜히 불안해하지 마세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요. 괜히 그런 말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정말 내가 흔들린 걸까? 아니면 그 애가 진짜 뭘 본 걸까?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열었는데 서류 한 장이 빠져 있었어요. 세연이 서류를 다시 확인하더니 은행에서 확인용으로 보관한대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어딘가 급하게 느껴졌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소미 씨가 적은 글씨가 자꾸 떠올랐어요. 이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세연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좀 힘드셨죠? 응, 조금. 그래서 내일은 쉬세요. 약은 제가 다시 챙겨드릴게요. 그녀는 늘 약 얘기로 마무리했어요. 그날 밤 잠을 청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이 자꾸 엉켜요. 은행 소미 서류.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며느리의 웃음소리와 소미의 경고가 겹쳐졌어요.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두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세연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날씨도 춥고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세연아, 어제 은행에서 그 직원이 인턴이요? 아, 그 친구요. 실수 많대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약을 꺼냈습니다. 손에 잡힌 약봉지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빛에 비춰보니 약 색깔이 전보다 조금 달랐어요. 이전 약은 흰색이었는데 이건 연노랑이네. 이상했어요. 그런데 세연이 말이 떠올랐죠. 이번엔 더 부드럽게 바꿨어요.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약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삼키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몸이 뒤로 기우는 느낌. 테이블을 붙잡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붙잡고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하지만 이내 몸이 안정됐습니다. 숨을 고르며 창문을 봤어요. 저 멀리서 지하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멀고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일까? 그 말을 스스로 내뱉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그냥 슬펐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남편이 그랬죠. 영자야, 사람은 늙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의심이 시작될 때가 진짜 무서운 거야. 그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밤새도록 불을 꺼놓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은행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소미 씨의 눈빛, 손바닥 위의 글씨. 그 글씨가 지금도 내 머릿속 어딘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그 문장은 내 머리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컵을 들고 물을 마시려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어요. 식탁 위에 떨어진 물방울이 둥글게 번졌습니다. 그 방울이 마치 내 마음 같았어요. 점점 퍼지고 번지고 형태를 잃어가는. 내가 정말 이상해졌나 봐.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젠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뭘 믿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 세연이는 점점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약은 잘 드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하지만 그 안에 미묘한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가 마치 감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응, 잘 먹었지. 그럼 다행이에요. 이번에 약이 좀 바뀌어서 효과가 금방 올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봉지를 내밀었어요. 흰 봉투에 낯선 회사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림제약 바이오라인.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이 약 지난번이랑 회사가 다르네. 아, 요즘은 병원에서도 이쪽 걸로 바꾸더라고요. 성분은 똑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 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나는 그날 밤 약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 그게 뭐라고 이렇게 무섭죠? 삼키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더 잃어버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먹자. 나이 들면 약 없인 못 살아. 스스로를 달래며 약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벽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와중에 어딘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약 먹지 마.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어요.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분명 들렸어요. 내 이름을 불렀어요. 영자야.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땀이 식은 땀으로 번져 있었고 이불이 발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꿈이었나? 아니면 환청?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 창문 밖은 고요했고 어둠이 묵직하게 눌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약봉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그리고 그 위에 붙은 작은 라벨. 한림제약 바이오라인 수면보조 진정보조 복합제.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진정보조?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내가 먹는 게 혈압약이 아니라 진정제라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뭘 삼켜온 걸까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건 내 약이 아니야. 그 말을 중얼거렸을 때 목이 탁 막혔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나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예전 약 봉투를 찾았죠. 서울 메디칼 종합병원 고혈압, 기억력 보조제. 그게 내 원래 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약봉투에는 병원 이름도 의사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머릿속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세연이가 약을 바꿨다고 한 시점부터 내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어지러움, 손저림, 기억 혼란. 그게 나이 탓이 아니라면 그녀가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들자 숨이 가빠졌어요. 아니야, 설마 세연이가. 그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나는 손을 떨며 약봉지를 다시 쥐었습니다. 빛에 비춰보니 알약에 각인이 찍혀 있었어요. BG-9. 그 문자를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려 했지만 휴대폰이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겁니다. 이게 뭐야? 나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휴대폰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어요. 세연이가 편하게 쓰시라고요. 하며 바꿔준 그 새 폰. 그게 나를 가두는 장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새벽 잠은커녕 정신이 더 또렷해졌어요. 심장은 계속 뛰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어요. 영자야, 조심해. 그건 내 약이 아니야.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 목소리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그때 문득 세연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에서 소미 앞에서 그녀가 나를 바라보던 그 냉기 어린 눈빛. 그 생각에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내 집, 내 전화기.
그리고 이제는 내 기억마저 이러다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영자 씨,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아직 괜찮아요. 아직 기억하고 있잖아요. 약 봉투가 바뀌었다는 걸. 하지만 그 순간에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어제 먹은 약의 잔상이 아직 내 안에서 돌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벌컥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순간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그래, 내일은 이 약을 다시 확인하러 가자. 병원에 가서 이 약이 뭐인지 직접 물어봐야 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 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났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시계를 봤더니 새벽 5시. 누가 올 시간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세연이었습니다. 손에는 새 약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어제 약이 좀 강했나 봐요. 새로 조정했어요. 이건 더 순해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나는 손에 든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그녀는 부엌을 둘러보며 웃었어요. 밤새 안 주무셨죠? 얼굴이 많이 피곤하세요. 응, 좀 잠이 안 왔어. 그럼 이거 하나만 드시고 주무세요. 진정이 좀 되실 거예요. 그녀가 건넨 하얀 알약 하나.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세연아, 이 약은 무슨 약이야? 그녀가 잠시 멈칫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수면 보조제예요. 의사 처방이에요. 근데 왜 병원 이름이 없어?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요즘은 제약사에서 직접 납품도 해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부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세연이 돌아간 뒤 나는 곧장 약 봉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와 같은 노란 알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빛에 비춰봤습니다. 각인은 그대로였습니다. BG-9.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렸어요. 이제 확실했어요. 이건 내 약이 아니에요.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약을 먹지 않는다. BG-9 성분 확인 필요. 세연이에게 말하지 말 것.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분명히 써두었습니다. 내 기억이 사라지더라도 이건 남겨야 하니까요. 새벽빛이 점점 환해졌습니다. 하늘이 밝아오는데 내 마음은 더 어두워졌어요. 이제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내 가족? 내 기억? 내 눈? 그래도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내 약이 아니야. 그 문장은 내 머릿속에서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눈을 떴는데 머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약 먹지 마. 그 말이 귀 안쪽에 새겨진 것처럼 사라지질 않더군요. 세연이는 아침 일찍부터 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꼭 초인종을 눌렀는데 요즘은 그냥 들어옵니다. 어머님, 아직 주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너무 밝아서 불안했어요. 아니, 일찍 깼어. 어제 약은 안 먹었어. 왜요? 제가 어제 바꿔드린 거요. 훨씬 순한 거예요. 그냥 좀 몸이 무거워서요. 쉬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그래도 복용 일정은 지켜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죠. 그녀가 약 봉투를 꺼내며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날 점심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집 전화였죠. 요즘은 거의 울리지 않는데 이상하게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55은행입니다. 통장 재발급 건으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췄어요. 지난번 은행에서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 인턴 신소미. 그런데 아직 대답도 하기 전에 세연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어머님 전화요? 제가 받을게요. 아니, 괜찮아.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힐끔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제가 윤세연이에요. 어머님은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요. 제가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아주 익숙했어요. 누구보다도 공손하고 또렷했어요. 하지만 내 귀에는 그 말들이 칼날처럼 들렸어요.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 속에 나의 존재가 빠져 있었어요. 그녀가 전화를 끊고 돌아봤어요. 은행에서 어머님 신분 확인 다시 한다네요. 제가 서류 정리해서 가져가면 된대요. 내가 가야 하지 않아? 어머님은 좀 쉬세요. 제가 다 해요. 그녀의 눈빛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전화는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언제나 세연이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심지어 휴대폰도 어느 날부터 꺼져 있었어요. 폰이 왜 안 되지? 하고 물었더니 요금제 바꾸는 중이에요. 잠시 정지해뒀어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녀는 내 통장, 카드, 통신, 병원 예약까지 하나하나 바꿔갔습니다. 이건 어머님 이름으로 하기엔 복잡해요. 요즘은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언제나 합리적이었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집으로 우편이 왔어요. 고객님 명의 변경 완료 안내. 그 봉투를 열었을 때 내 이름 대신 법정 대리인 윤세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세연아, 이거 뭐야? 아, 그거요? 요즘은 노인명예 관련법 때문에 그렇게 써야 해요. 제가 보호자 명의로 같이 등록해 놓은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내 통장, 내 카드도 다 내 명의로 된 거야? 일부요. 제가 관리하기 편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정말 편한 걸까? 아니면 갇힌 걸까? 내가 서류 한 장에 내 인생을 내준 건 아닐까?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서가 왔어요. 세연이가 들고 와서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초기 치매라고요. 약은 계속 드셔야 한대요. 치매? 그 단어가 입안에서 굴러다니다 멈췄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 아직 기억 다 하잖아. 그게요, 초기엔 다 그렇대요. 조금씩 착각이 늘어난대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약 드세요. 제가 다 챙길게요.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진단서를 들여다봤어요. 진단명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의심. 하단에 약물 복용 권장 문구가 찍혀 있었어요. 의사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정재필. 그 이름은 내가 아는 주치의가 아니었어요. 나는 전화를 걸어봤어요. 병원 대표번호로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재필 선생님 계신가요? 저희 병원엔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세연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 하세요? 병원에 전화 좀 해봤어. 진단서가 이상해서. 그녀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어머님,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요즘 인터넷에 가짜 병원 많아요. 괜히 헷갈리지 마세요. 그녀는 전화선을 잡더니 그대로 선을 뽑아버렸어요. 전화선이 오래돼서 위험해요. 내일 기사 부를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나는 세상과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밤이 되자 휴대폰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불가 지역입니다. 화면에 그 문장이 떴어요. 아니요, 불가한 건 내가 아니었어요. 차단당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지? 그때 문득 신솜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아이. 그리고 서랍 속에서 예전 약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그걸 들고 은행에 다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약이 뭐였는지, 누가 처방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고리를 살짝 돌렸어요. 어머님, 주무세요? 세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 있더니 문 잠그셨어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문 뒤에서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며 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섭고 동시에 결심이 섰어요. 내일은 반드시 나가야 해요. 은행으로 그 아이를 만나러.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이렇게 길었던 적이 없었어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는데 시간은 전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머리는 탁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결심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가야 해요.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세연이가 오전 회의가 있다며 나가기 전에 약을 챙겨줬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고 쉬세요. 저녁엔 제가 들를게요. 그녀가 문을 닫자마자 나는 곧장 서랍 속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지, 낯선 제약사 이름, 한림제약 바이오라인. 그 아래 손으로 적은 내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BG-9, 절대 복용 금지.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 밑은 퀭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낯선 얼굴이 조금은 단단해 보였어요. 그래요, 영자 씨. 이제 그만 두려워해야 해요. 나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확 들어왔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오랜만에 자유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이렇게 낯선 느낌일 줄은 몰랐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서 있을 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건 아닌가, 세연이의 눈이 골목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역 입구에 다다랐을 때 손에 쥔 약봉투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영자 씨.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은행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창구에 가니 그때 그 아이 신소미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어르신. 나는 재빨리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혹시 시간 좀 괜찮아요? 네, 잠깐이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가 안내한 상담 부스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며느리가 줬는데 이상해서요. 이게 제 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소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봤더니 라벨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건 병원 처방약이 아닌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르신, 이거 일반인이 조제하면 불법이에요. 그녀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었어요. 이 약 직접 드셨었어요? 며칠 동안요. 그랬더니 계속 어지럽고 기억이 희미해졌어요. 그 말을 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소미가 손수건을 내밀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혹시 며느님 이름이 윤세연 씨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그분 며칠 전에도 어르신 명의로 대리 서류 신청했어요. 뭐라고요? 당시엔 모르고 처리했는데 그 문서에 법정 대리인이라고 써 있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 아이가 진짜로 내 유일한 증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저희 지점장이 오면 괜히 오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녀가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신고할게요. 경찰에요. 지금 바로는 위험해요. 며느님이 곧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여기로요? 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였어요. 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몸이 얼어붙었어요. 세연이었습니다. 손에 핸드백을 든 채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기 계셨네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오시면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아세요? 소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나를 보며 눈빛으로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했어요. 어머님,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세연이가 소미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이런 데 오시면 헷갈리시거든요.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서늘한 경고가 숨어 있었어요. 소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손을 잡는 그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내 손 안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나는 몰래 그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연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요,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의 소나기는 의외로 강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진실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가방 속 쪽지가 바스락거렸어요. 그 종이에 적힌 글자가 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약 봉지 절대 다시 먹지 마세요. 제가 신고했어요. 도망치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속고 있었던 거예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어요. 세연이가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네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내 팔을 더 꽉 잡았어요. 제가 차 태워드릴게요. 아니야. 지하철이 편해. 나는 일부러 비상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세연이가 잠시 멈칫했어요. 어머님, 거긴 왜? 그 순간 나는 힘껏 팔을 뿌리쳤어요. 세연아, 미안하지만 오늘은 혼자 가고 싶어. 어머님. 그녀가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하고 나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계단 끝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세연이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차가운 얼음 같은 눈빛이었어요.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어요. 숨을 고르며 가방을 꼭 붙잡았습니다. 손 안에 쪽지가 구겨져 있었어요. 그 종이가 내 생명줄 같았어요. 열차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윤세연. 그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전원을 껐습니다. 눈물이 터졌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이제라도 도망쳐야 해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해요. 눈을 떴을 때 세상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천장 위 형광등 불빛이 뿌옇게 번졌고 코끝에는 약 냄새가 짙게 스며 있었습니다. 어딘가 낯선 병실이었어요.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보니 침대 옆에는 링거줄이 늘어져 있었고 머리맡에는 환자 임명자 상태 안정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와 있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온 걸까? 기억을 더듬으려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지하철, 소미, 쪽지, 세연의 얼굴. 그 모든 게 뒤섞여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 의사가 들어왔어요. 임영자님 깨어나셨네요. 많이 놀라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 온 건가요? 지하철역에서 실신하셨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구급대가 모셔다 드렸어요. 신고 누가요? 은행 직원분이요. 이름이 신소미 씨였던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아이가 날 구했네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본인도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꽤 복잡해서 경찰분들이 곧 뵙자고 하더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낯익은 목소리. 어머님 깨어나셨네요. 세연이었습니다. 깔끔한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두려웠어요. 몸은 좀 어때요?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끝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세연아, 나 지하철에서 쓰러졌대. 그러니까요. 요즘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세요. 제가 약 바꿔드린 거 괜히 신경 쓰시고 그 약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잖아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의 어딘가가 미묘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 약 말이야, 그거 병원 처방이 아니었지?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세연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어머님, 또 그런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요즘 기억이 자꾸 섞이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죠? 그녀는 시선을 의사에게 돌렸어요. 의사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닙니다만 약물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세연의 눈빛이 번쩍였어요. 봐요, 어머님. 약 때문에 오히려 피곤하신 거예요.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세연 씨 맞으시죠?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경찰이요? 예. 약물 조작 의혹 관련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세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세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 증상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약을 바꿔드렸을 뿐인데.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어요.
병원에서 확인된 결과 약 봉투에 불법 조제 흔적이 있습니다. 순간 병실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세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죠? 은행 직원분이 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봉투는 증거로 확보됐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신솜이.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증언과 실험실 분석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세연이 내 쪽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놀람보다도 배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그 애랑 짜신 거예요? 짜다니, 나는 진실을 찾으려 한 것뿐이야.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생각했니? 세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어머님, 진짜 착각이에요. 그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해서 어머님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힘껏 뿌리쳤어요. 그만해, 세연아. 내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존댓말도 애정도 없는 그 말투로.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넌 내 가족이었어. 내 아들을 잃고 너만이 남은 가족이라고 믿었어. 근데 넌 나한테 약을 먹였지. 나를 병들게 만들었어. 그 순간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압수수색 결과입니다. 윤세연 씨 자택에서 수면제, 진정제 혼합 약품 다량이 발견됐습니다. 세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건 연구용이에요. 약사니까 집에 약이 있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동일 성분이 어머님 복용약에서 검출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그때 병실 문틈으로 누군가가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솜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솜이야. 세연은 소리쳤어요. 당신이요? 당신이 신고했어요. 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그건 어르신이 치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작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약 봉투 분석 결과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와 항정신성 진정제가 섞여 있었어요. 그건 정상 처방이 아니에요. 세연이 한 걸음 물러났어요. 넌 아무것도 몰라. 나 없이 저분이 어떻게 살겠어? 내가 다 챙겨줬잖아. 약도, 병원도, 통장도.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소미가 대답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빼앗는 거, 그게 더 잔인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어요. 맞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내 인생을 내주었어요. 경찰관이 세연에게 다가갔어요. 윤세연 씨, 동행해 주시죠. 그녀는 마지막까지 나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연아, 이제 그만. 그녀는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경찰들과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침묵이 찾아왔어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요 속에서 소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괜찮아요. 경찰이 다 처리 중이에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소미야. 그때 내 쪽지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그 약을 먹고 있었을 거야. 소미가 살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누군가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요.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마지막에 믿은 건 혈육이 아니라 이 낯선 아이의 눈빛이었구나.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본 아침 햇살이었어요. 너무 눈부셔서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은 채로 속삭였어요. 그래, 이제 다시 살아야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윤세연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해 어머님께서 기억을 왜곡했다고 주장 중입니다. 나는 말이 막혔어요. 끝난 게 아니었구나. 그날 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 불빛이 마치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영자 씨. 그래요. 진실은 드러났지만 아직 정의는 오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울 거예요. 이번엔 절대 침묵하지 않아요. 아침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또 얼마나 쉽게 사람을 삼켜버릴 수 있는지. 오늘은 재판 첫날이에요. 법정이란 곳에 직접 서보는 건 처음이에요. 간호사로 일할 땐 늘 환자 곁에만 있었지. 이렇게 증인석에 오를 줄은 몰랐죠. 내 인생이 법정으로 이어질 거라곤 단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검은 외투깃을 여몄어요.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낯설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보다 오히려 더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말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재판정 문을 여니 서늘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좁고 냄새는 싸늘했어요. 나무 벤치, 흰 조명, 그리고 차가운 마이크. 그 자리에 세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했어요. 하지만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보더니 순간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 미소엔 긴장, 두려움, 그리고 조금의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증인 이명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요. 검사가 묻기 시작했어요. 이명자님, 피고인 윤세연 씨는 증인의 며느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증인께 약을 조제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 제 건강을 챙긴다며 약을 늘 그녀가 가져다 줬습니다. 그 약을 복용하면서 이상을 느끼셨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처음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누군가 내 하루를 지우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검사가 약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문제의 약 봉투입니다. 분석 결과 수면제와 진정제 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세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오해예요. 전 그런 약을 준 적 없어요. 판사가 단호히 말했어요.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조용히 앉았어요. 검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증인, 피고인이 약을 교체하거나 조제한 적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은 아니지만 약 포장에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제약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행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신소미 씨가 그걸 눈치챘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쪽지를 줬어요. 이 약 절대 먹지 마세요. 신고했어요. 도망치세요. 법정 안이 웅성거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 왜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니, 거짓말을 한 건 너였지.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걸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고인 측에서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젊은 남자였어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기억이 왜곡이라면 왜 그 약에서 불법 성분이 나왔을까요? 그건 실수였을 수도 있죠. 피고인은 약사입니다. 약을 다루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오는 한두 번이면 몰라도 제 통장과 보험, 집까지 바뀐 건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젊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자리로 돌아갔어요. 세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증인석에 또 한 사람이 올랐어요. 신솜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서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행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통장 재발급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법정 대리인 윤세연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상해서 확인하던 중 어르신께서 직접 오셨고 그때 제가 손바닥에 이건 사기일 수도 있어요라고 적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판사가 묻습니다.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약 봉투를 보관하셨다고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미가 내 쪽을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이 너무 두려웠어요.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도움을 바라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세상을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검사는 마지막으로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인의 자택에서 발견된 약물은 모두 불법 혼합 조제입니다. 또한 3년 전 동일한 약물 성분으로 지인의 보험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세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우연이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녀는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어머님, 전 진짜 어머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냥 혼자 두기 싫었어요. 다들 떠났잖아요. 아버님도 남편도. 저라도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울음이 법정 안을 울렸어요. 하지만 그 울음 속엔 후회보다 집착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판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피고인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긴 싸움이 여기까지 왔구나.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윤세연 유죄. 그 한마디에 법정 공기가 멎었습니다. 세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세연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님 미안해요. 그녀의 그 말은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라도 진심이면 됐어. 그녀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가자 법정엔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소미를 봤어요.
그 아이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라는 눈빛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구름 사이로 빛이 조금 비쳤어요.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따갑고도 따뜻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마음 한켠은 아직 무거웠어요. 끝났다는 건 동시에 무언가를 잃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사랑, 믿음, 가족.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문득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미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좀 숨을 쉬겠어요. 오늘 정말 용기 내셨네요. 너 덕분이에요, 소미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약을 믿고 있었을 거야. 소미가 웃었어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배웠어요. 진실은 누가 대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거라는 거요. 그 아이의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법정 밖 복도엔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 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끌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그 안에 나는 여전히 늙었고 여전히 약한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세연은 죗값을 받겠죠.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그 붉은 노을이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천천히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그리고 내일이 올 거야. 새벽 공기는 유난히 투명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 감촉이 싫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새벽을 무서워했어요. 어두운 시간, 혼자 깨어 있다는 게 괜히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시간의 고요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나는 장갑을 꼭 끼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시장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 몇 달 전 그곳에서 내 인생이 무너지고 또다시 시작됐던 곳. 오늘은 그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로 했어요. 역 입구에 도착하자 바람이 계단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철제 손잡이를 짚고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내 심장은 천천히 박동을 되찾는 듯 했어요. 그때의 공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걸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니 승강장엔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었고 멀리서 지하철 진입방송이 들렸습니다. 이번 열차는 당고계행 열차입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서 노란 선 앞에 섰어요.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지하철 불빛이 터널 속에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약 봉지, 서류, 통장, 그리고 세연의 얼굴. 그녀의 마지막 눈빛은 지금도 선명해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미련.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비뚤어진 방식이었지만 어쩌면 그녀도 자신이 옳다고 믿었을지도 모르죠. 지하철 문이 열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출근길의 노동자들, 학생들, 그리고 나 같은 노인 한두 명. 나는 창가 쪽에 앉았어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예전엔 그 얼굴이 싫었어요. 피로하고 늙고 무기력한 사람의 얼굴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어요. 그 얼굴엔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맞은편 좌석에 한 여학생이 앉았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아이. 얼굴이 낯익었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숨을 멈췄어요. 신소미.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 아이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짧고도 따뜻한 인사였어요. 우리는 서로 말없이 웃었어요. 그 몇 초 동안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그 아이는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어요.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표정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는 어디서 일하니? 금융범죄 예방센터요. 노인분들 상담 도와드려요. 그래, 잘 됐네. 그런 일을 하다니 대단하다. 소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본 걸 그냥 지나쳤다면 할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나도 배웠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믿음은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더 잘 보는 거라는 걸. 소미가 내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열차가 잠시 정차하더니 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의 터널벽이 연속된 그림처럼 지나갔어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의 한 장면들이 교차했어요. 남편이 웃던 날, 세연이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 그리고 약 봉지를 손에 쥐었던 그날까지. 할머니. 소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세연 씨는 이제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 이름을 다시 듣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응, 잘 지낸대. 교도소 안에서 심리치료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다더라. 그럼 다행이에요. 그래도 아직 용서까진 잘 모르겠어.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 소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계신 게 그 사람에겐 가장 큰 벌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나는 웃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차창 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왔어요. 어둡던 터널이 점점 밝아졌어요. 그 빛이 소미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는 책을 꺼내 펼쳤어요. 책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또 다른 삶을 바꾼다.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그 말 참 예쁘다. 소미가 고개를 들어 웃었어요. 할머니 생각하면서 고른 책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어요. 지하철의 흔들림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그 진동이 내 안의 상처를 천천히 달래는 듯 했어요. 곧 열차가 해화역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 몇 명이 내렸어요. 소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 여기서 내려요. 그래, 수고해라. 그녀가 내 옆에 잠깐 서서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어요. 할머니, 잘 지내세요. 그리고요. 응? 그 약 봉지는 제가 경찰서에 보관해뒀어요. 언젠가 법 교육용으로 쓰려고요. 사람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누군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그래, 내가 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네. 그녀가 미소를 짓고 문 밖으로 나섰어요. 열차 문이 닫히며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지하철은 다시 천천히 움직였어요. 터널 속으로 들어가자 불빛이 차창을 스쳤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누군가의 한 장 쪽지가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주 시장에 갑니다.
생선을 사고 김치를 담그고 길가에서 붕어빵을 사 먹어요. 사소한 일들이지만 그 모든 게 나의 삶이 되어 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나는 내 하루를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창문을 열면 4호선이 내려다 보여요. 그 아래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죠. 그들 중 누군가는 오늘 처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지도 또 다른 누군가는 용서를 배우는 하루를 보낼지도 몰라요. 삶이란 건 그런 반복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서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사진 속 남편이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이제는 나 혼자서도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나는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자 열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 같았어요. 다시 4호선. 내가 속삭였어요. 그건 단지 지하철 노선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